이 영화를 볼까, 분석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화를 저희가 가져와 봤는데요. 영화를 하기 전에 앞서 이 영화가 결핍에 관련된 거라서 제가 결핍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저는 요즘에 햇빛이 없어서 비타민 D를 챙겨 먹거든요. 그래서 예. 혹시 세미님과 여름님은 챙겨 먹는 영양제가 있으신지? 저는 일단은 유산균 꼬박꼬박 아침에 일어나서 챙겨 먹고 있고요. 여동생이 그 비타민, 미네랄 이런 걸 100포를 줬어요. 근데 오히려 안 먹게 되더라고요, 저는. 너무 많아서. 심지어는 그게 하루에 챙겨 먹는 게 한 5알? 막 이래요. 엄청 많아가지고 그것만 먹어도 좀 포만감이 일으킬 정도. 그래서 한 유산균 정도만 챙겨 먹는 것 같아요. 여름님은 챙겨 드시는 영양제 있으세요? 저도 우선 비타민은 꾸준히 먹고요. 저는 요새 홍삼을 먹기 시작했어요. 홍삼이 그렇게 좋다는데. 홍삼 어디에 좋아요? 그냥 홍삼이 전체적으로. 체력 네, 좋다고. 그래서 제가 두 분을 위해서 혹시 결핍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영양제를 추천해드리려고 저희 청취자 여러분도 혹시 참고해서 들어보시라고 자료를 한번 가져와봤는데 혹시 부족한 결핍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관리. 그 혈관이 별로 안 좋은 건데 예. 되게 증상이 많아요. 수족냉증이나 손저림, 아니면 고혈압, 부족, 정맥류, 고지혈증. 혹시 이 중에 해당되는 거 있으세요? 아직은 없어요, 다행히.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혈관에 좋은 게 징코래요. 징코라는 영양제가 좀 무난하고 피크로 제로는 좀 비싸다고. 그렇군요. 대체적으로 근데 혈관이 좋지 않으면 이 두 제품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여름님은 부족하신 부분 없으신가요? 저는 결핍? 요새 가을이어가지고 너무 건조해서 피부 건강. 피부 건강, 그럼 피부 제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피부는 건조하신 거면 건조, 건선 수분을 충전하기 위해서는 히알루로산 화장품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 혹시 들어보셨죠? 그렇군요. 광고에 많이 예. 이거 영양제로 많이 먹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효과를 본 거는 비타민 D, 의외로. 맞아요. 비타민 D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좋더라고요. 아니면 또 머리카락 많이 빠지시고, 뭐 피부에 영양이 부족하다 하면 그 머리카락에 좋은 비오틴. 그것도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두 분의 결핍된 부분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희의 얘기를 듣고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은 또 그래도 영화로 이제 결핍된 마음을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가 영화를 한 편 가져와 봤는데요. 저희에게 고맙게도 우하하하님이 저희에게 영화를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살인의 추억으로 영화를 검색하시다가 저희 방송을 보게 돼가지고 자비의 논란 영화를 신청해 주셔가지고 마침 저희가 이번 달 영화가 나름 컨셉이 있었잖아요. 로맨스라고. 그래서 그래도 사랑과 많이 부합되는 영화라고 할 수 있는 마미를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이 마미라는 영화를 보지 않고 두 분이서 이제 마미라는 영화를 한번 봐갖고 오셨는데 한번 얘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미의 영화를 본격적인 해부에 앞서 이 영화의 완벽한 스포일러를 들을 준비가 다들 되셨나요?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남발하오니 주의하여 들으세요. 우선 마미라는 작품은 2014년에 개봉한 자비앤논란 드라마 장르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선 크게 3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엄마 디안과 아들 스티브, 그리고 이웃집 여인이자 선생님인 말을 더듬는 여성 카일라가 등장합니다. 우선 영화의 시작은 디안이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장면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장면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디안은 화려한 의상과 화장 그리고 욕설 등으로 대변되는 되게 자유로운 여성으로 나와요. 근데 이 디안이 향하는 길이 아들 스티브를 보호시설이자 기숙학교에서 데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스티브가 그 기숙학교에서 방화를 저질렀고요. 곳에서 다른 아이들이 다치게 되면서 그 학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디아는 그 영화의 배경상에서 되게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스티브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지? 그리고 또 ADHD를 앓고 있는 스티브와 어떻게 함께 지낼 수 있을까를 약간 걱정을 하면서 스티브를 함께 데리고 옵니다. 스티브는 처음부터 디안을 만나자마자 담배를 나눠 피자고 하질 않나, 욕설을 하지를 않나,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모자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브는 엄마에게 뽀뽀를 해달라, 자기가 보고 싶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엄마에 대한 사랑을 보입니다. 이 둘의 생활은 조금 위태롭긴 하지만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디안이 창밖으로 매일같이 이웃집에 살고 있는 카일라 여성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인사를 한 적은 없지만 눈인사 정도로 하며 서로의 약간 인연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스티브가 마트에서 생기가 어려운 디안을 위해서 물건을 훔쳐와요. 그리고 디안을 위해 마미라고 적힌 이니셜 목걸이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디안은 이걸 훔쳤다는 사실에 너무 분노를 해서 스티브에게 막 뭐라고 하거든요. 근데 스티브는 왜 이거 선물인데 그걸 그렇게 받아주지 않냐라고 또 분노를 하면서 둘이 엄청나게 갈등을 하게 되고 결국에 스티브는 엄마 디안의 목을 조르기까지 합니다. 디안은 공포심에 액자를 들고 스티브를 쳐버리고요. 그리고 뭐 책장을 넘겨서 선반을 넘겨서 스티브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신은 벽장 안에 숨어요. 근데 스티브는 계속해서 분노하는데 갑자기 스티브의 음성이 사그라들어서 문을 몰래 열어보니까 카일라가 옆집에서 찾아와서 다친 스티브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보살펴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이후로 카일라는 예전에 선생님이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스티브의 홈스쿨링을 위해서 서로 도와주면서 함께 인연을 잘 쌓아가요. 그래서 스티브와 디안의 관계도 회복되고 좀 계속해서 위기도 있긴 하지만 잘 지내려고 노력하면서 점점 나아갑니다. 근데 그 와중에 스티브가 약간 카일라에게 성추행 아닌 성추행을 하게 되고요. 카일라는 거기서 분노해서 말을 더듬던 사람이 갑자기 막 엄청 또박또박하게 분노하면서 뭐 너의 죽은 아버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스티브도 엄청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브는 자신의 상처를 직접 자신이 봉합하고 또 화해의 손길을 내밀 정도로 많이 성숙해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잘 지내던 어느 날 스티브는 갑자기 미술의 예술학교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잘 지내고 되는데 그러던 날 갑자기 음식을 해먹다가 방화 사고에 대한 배상금 관련한 우편이 날아오게 됩니다. 디아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불안하고 감정적인 동요를 하긴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기 위해서 숨겨놓고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추파를 던지던 이웃집 변호사 폴과의 만남을 스티브와 함께 마련합니다. 그렇지만 스티브는 여기에 또 분노하죠. 저 남자는 너의 몸만 원하는 것이야 하면서 어머니와 엄청 싸우게 되고 스티브가 돌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아는 너를 위해서인데 어떻게 걔 때문에 생긴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인데 라는 마음에 되게 불안한 상태인데요. 이 배경이 되는 2015년이라는 캐나다 케벡의 상황에는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서 정신질환을 갖고 있거나 그런 위험성이 있는 자녀들을 수감소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법 정책이 생겼어요. 근데 그 디아는 어쩔 수 없이 스티브에게 여행을 간다고 거짓말을 치고 결국에는 그 수감소에 스티브를 맡기게 됩니다. 스티브는 이에 대해서 분노를 하긴 하지만 마지막엔 디안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디안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직도 보고 싶고 사랑한다 라면서 애정을 표하고요. 카일라는 디안의 선택에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미국으로 떠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스티브는 마지막으로 수감소에서 뛰쳐나가는 모습으로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완벽한 스포일러를 들어봤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영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우하하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우하하님도 특정한 영화를 딱 골라서 이 영화를 얘기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자비에 돌란 영화를 해주세요 라고 하셔가지고 이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생겼잖아요. 잘생김으로 유명한. 그리고 저는 이 자비에 돌란이 그러니까 칸에서 딱 총애를 받았을 때가 I Killed My Mother 그거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자비에 돌란이 저랑 1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다닐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들 사이에 뭐 술렁술렁 프랑스에서는 저런 사람도 있나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케벡 사람이라서 캐나다인이긴 한데 아무튼 언어 자체가 프랑스어를 하니까 되게 우리들끼리 그냥 막 술렁했던 저는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 영화제에서 막 하트비트 막 이런 것도 엄청 그 당시에 기대작이라서 그 영화 막 매진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저는 나가지고 이 감독 자비에 돌란에 대해서 얘기를 뗄래야 뗄 수 없는 심지어 자기 영화에 직접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나오기도 하니까 이 우리 돌란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돌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그 청취자 우하하님이 추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하님이 자비의 돌란 영화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천하시는 걸로 봐서는 연령이 한 20대 정도의 자비의 돌란과 좀 비슷한 연령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분도 굉장히 영화를 좋아하시나 봐요. 예, 자비의 논란. 저는 이름은 듣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찾아볼 정도의 그 열정적인 팬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맘이라는 영화를 좀 보게 됐어요. 캐나다 출신의 이제 1989년도 감독이니까 굉장히 어린 예, 감독이고 시체말로 해서 또 핫한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그 제이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I Killed My Mother나 뭐 하트비트나 노렌스 애니웨이나 뭐 엘리펀트 송이나 뭐 단지 세상의 끝,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예 올해 이제 깐느에서 그랑프리상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한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만으로도 그 자비의 논란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영화계에서 좀 아이콘이 될 만한 인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 자비의 논란에 뭐 다른 뮤직비디오가 몇 편 있더라고요. 한 2편 정도 있죠. 그 가장 유명한 거는 그 아델의 뮤직비디오 이제 헬로우가 한 2015년도에 있더라고요. 그 밖에 있다가 또 아마 화면 비루가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프랑스 그룹 중에 락 그룹 중에 인도차이나의 뮤직비디오 칼리지보이라는 2가지 뮤직비디오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자비의 논란을 갖다가 이런저런 인터뷰나 아니면은 실제로 그 기사들을 찾아보면은 굉장히 재능 있는 감독인 것 같긴 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재능이 20대, 30대, 40대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또 그 질문도 던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르님은 논란이 좋아하시나요? 저도 엄청 막 광팬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품을 많이 챙겨보는 감독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자비의 논란의 수식어가 항상 막 탕아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영화 자체가 막 문제 제기가 막 너무 심하다던가 영화가 너무 그 화두가 되는 게 아니라 자비의 논란이 어리기 때문에 그런 수식어가 자꾸 붙는 것 같아서 전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이 뭐 영화가 뭐 자기도취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예. 나르시즘의 끝이며 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20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자비의 논란이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투영해서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어서 지금까지는 그래서 저는 너무 나이에 가려서 너무 비난받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잣대가 높아져가지고 더 그렇게 비난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번 칸 영화제에서 단지 세상의 끝 상 탔을 때 조금 욕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영화 보고 나서. 그렇지만 그 정도로 욕을 먹을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좀 보기에 약간 중2병 같잖아요, 영화가. 그래서 저는 약간 2010년대 이후, 그러니까 21세기의 왕가위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런 영상미와 음악? 막 이런 게. 저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시라는 말이 딱 맞는 게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연예인이었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감독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스스로도 본인 스스로도 이 영화를 처음에 시작한 이유도 자기가 영화를 연기하고 싶어가지고 영화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애초에 시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그러니까 너무 일찍 주목받은 것도 있고, 이 사람 본투비 자체가 막 관심 받는 거 좋아하는데 또 이렇게 되면 또 오면 또 막 해주고 막 이러니까 약간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초기 작품 같은 거는 되게 좋고, 이 사람이 계속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항상 뭔가 부족해. 뭔가 사람들이 다 결핍되어 있어. 그리고 뭔가 어떡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게이고 약간 그런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만큼을 최대한 노력해서 말하는 느낌이 저는 항상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되게 좋은 지점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런 게 너무 되게 멋있잖아요. 게이에다가 얼굴도 잘생겼고 막 연기도 해.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모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거만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어느 정도 재능이 없는 사람이니까 다시 조금 나이가 드시면 자기 흑역사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마미 봤을 때 그래도 돌란이가 지금처럼 나쁘게 가는 정도는 아니었을 때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는 저는 그래서 뭐 인기 많고 뭐 대중적으로도 성공할 법한 영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기점으로 해서 보면은 의미 있는 박스 오피스 성적을 거뒀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또 재미난 제가 기사 뭐 이런
허핑턴 포스트인가? 뭐 이런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일종의 이제 블로그형 기사잖아요. 보면 제목을 갖다가 우디 앨런과 좀 비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우디 앨런도 작가잖아요. 작가이자 감독이자 배우거든요. 근데 우디 앨런에 비해서, 이 자비의 논란은, 젊고, 심지어는, 큐트하다고. 맞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논란이를 만드는 뭔가, 이 사람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또 가장 이제 또 주목했던 게 이제 게이다라는 것들. 그래서 좀 애정 어린 시선으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비의 논란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좀 기대할 만한 감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이전에 그 돌란 감독의 영화를 본 적은 없고, 이 영화 마미 외에는 이렇게 따라가 본 영화는 없거든요. 하지만 이 영화를 갖다가 보고 나서의 느낌은 일단은 뭐 다른 느낌, 뭐 감정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겠지만 괜찮은 영화였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이거 좋아할만 하구나. 그 20대나 왜냐면 아까 뭐 스타일리시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사운드 특히 음악이나 그 촬영에서의 어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게 좀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것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 감독에 대한 어떤 비난 중에 좀 자기도취적이라는 게 근데 그 나이 때 이 정도로 유명해지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 저는. 같아도. 그래서 저는 딱 그 느낌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조금 얼마 전에 텀블러라는 예. 그게 논란이 되긴 했지만 그게 성매매 수단으로 이용된다라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 텀블러에 올라오는 그 사진들의 색감이라던가 영상에 그 예. 특이한 그 느낌이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대표하는 그리고 또 음. 그 해외와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되게 선호하는 예. 그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딱 그 영화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영화가 기억나는 게 저는 포스터 같은 것도 예. 우리 국내에서 프로파간다인가? 근데 되게 유명한 포스터 회사였는데 빛나는? 아무튼 이런 회사에서 여기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해외에서 만드는 포스터와 다르게 되게 돌란이가 좋아하는 그런 텀블러 감성을 만들어준 거예요. 저도 본 것 같아요. 네. 그게 여기 등장하는 안토니 올리버 피론의 스티브 사진으로 되어 있는 포스터 아니었나요? 그래서 그게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돌란이도 그 포스터가 되게 마음에 들었는지 트위터에 리트윗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이 사람이 그 텀블러 감성 텀블러.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딱 여름씨 말대로 딱 그 우리 세대의 왕가이 같은 존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제 나이 때 20대는 왕가이였죠. 근데 그런다면서요. 그 왕가이 영화 내가 왜 좋아했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서요. 그 나이가 좀 들면서. 참 재미난 게요. 20대 지난 후에 왕가이 영화를 잘 안 보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왕가이 영화가 뭐 찍은 게 있겠죠. 그런데 딱 20대만 보고 더 이상 뭐 중경삼림이니 뭐 동사소독이니 이런 영화들을 좀 자아도취적으로 보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왕가이 만약에 나온다고 해서 볼 것 같진 않으니까. 모르죠. 여기 있는 두 분이 나중에 한 5년, 10년 뒤에 돌란 영화를 볼까? 저는 그리고 약간 이 시대의 어떤 젊은 감독의 표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노래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삽입된 노래들이 다 요즘 노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이라고 하기 좀 힘든가? 아무튼 좀 요즘 사람들이 듣는 노래? 그래서 그러니까 좀 영화를 위해서 만든 OST라기보다는 원래 있는 대중음악들을 사용하니까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저는 인상 깊게 남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뭐 사운드에 관련돼서 무슨 어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원래 길에 다니면서 아니면 평소 일상생활에서 이어폰을 꽂고 음악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약간 음악 없이 생활하자. 내 마음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늘 사는데 마미를 보고 나서 이 사운드 트랙이 너무 좋아서 저는 이 사운드 트랙을 내내 들으면서 다녔던 기억이 나거든요. 막 여행을 가서든 어디서든 약간 그런 사운드를 계속 들으면서 다녔는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이 영화의 사운드가 오히려 화려한 영상미를 더 배가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사운드 트랙을 들으면서 그냥 귀는 노래를 듣고 눈으로 그냥 일상생활을 접하면서 일상생활이 뭔가 풍요로워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감정적인 고조를 만드는 사운드 트랙을 되게 확실한 효과를 비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요즘 젊은 세대인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막 가수 아니어도 뮤직 이즈 마이 라이브 하면서 막 이어폰이 없으면 막 어디 갈 때 막 마음 초조해지고 맞아요. 저는 약간 그러거든요. 저는 음악 듣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약간 그런 모습도 그런 문화? 옛날에도 뭐 워크맨이나 마이마이 이런 거 있긴 있었지만 요즘 워낙 음악 듣는 게 보편화되어 있고 누구나 한 명쯤은 다 월간으로 스트리밍 하는 그거 끊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되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젊은 20대의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마미를 다시 방송 때문에 보면서 요새 흥행하는 베이비 드라이버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맞아. 그거는 계속해서 음악을 듣는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스티브도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듣거나 뭐 라디오를 듣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런 아예 사운드 트랙이 이렇게 배경음악처럼 나올 때 이게 스티브가 듣는 음악처럼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베이비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진짜 음악을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비슷하면서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더라고요. 여기 특히 사운드 중에 음악. 예, 음악을 빼놓으면 이 영화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은 음악만, 사운드 트랙만 이렇게 유튜브에 링크를 이렇게 해놓은 사이트들도 있고, 그리고 어젯밤에 이제 계속 그 리플레이 하면서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음악에 따라서 이 장면 하나하나가 떠올라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았어요. 이 맘이라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저는 한마디로 이 영화를 갖다가 이렇게 한 줄 평 하라고 하면 감정의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고요. 특히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여기 사운드 트랙에 나와 있는데 오아시스의 예, 원더월이라는 그 노래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스티브가 이 노래가 나오면서 그 화면 사이즈 내지는 그 프레임 비율이 바뀌잖아요. 1대1에 갑갑한 그 사이즈에서 1.85대 1로 아마 이 가로가 길어지면서 바뀌어요. 근데 이 화면과 같이 등장하는 이 노래가 그 해방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사운드 음악들이 있는데 특히 그 음악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진짜 얘기할 때 화면 비율을 말할 수 없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어떤 분은 이게 스포일러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화면 비율이 바뀐다는 거는 왜 스포라고 생각하지 않나.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서 완벽한 스포일러라고 스포일러를 말하긴 했지만 이게 진짜 스포일러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만큼 여기서 화면 비율의 전환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제 생각엔 이걸로 시작으로 유행하지 않았나요? 화면 비율 전환하는 게? 제 기억에는 막 그래서 그 파이 이야기, 라이프 오브 파이에서도 화면 비율이 자연스럽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말할 때 화면 비율을 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두 분은 어떻게 이 화면 비율이 어떤 기능을 이 영화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 영화를 그때 예전에 한번 보고 이번에 다시 보는데 진짜 다시 보기 싫었어요. 왜냐면 이 영화가 아까 말씀하신 저 감정의 영화인데 진짜 이 감정이 엄청나게 몰입되다가 그때 화면비가 딱 바뀌면서 엄청난 해방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영화를 보면 정말 그런 쾌감을 전혀 못 느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 영화를 절대 안 볼 거예요. 약간 그 좋았던 나의 해방감을 계속 간직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보면서 는 오히려 그때 화면 전환이 되는 스티브가 화면을 여는 그 장면보다 후에 한번 다시 등장하는 다시 와이드 화면이 되는 그 환상 장면이 더 기억에 남더라고요. 근데 이때 처음에 등장하는 장면은 그 스티브가 손으로 화면을 열어 젖히는 그 제스처를 취하면서 이 영화가 조금 결이 달라지는 느낌인데 오히려 두 번째 나타나는 와이드 화면으로 전환되는 장면은 그냥 멀리서 배경 장면을 찍는 거거든요. 스티브와 디안이 여행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멀리서 전경이 갑자기 줌인을 하면서 점점 이렇게 카메라가 줌인을 하면서 화면이 커지는 거여서 뭔가 인물이 주체적으로 화면을 여는 것이랑 뭐 편집과 카메라가 화면을 여는 것이 전혀 다른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 영화의 화면비 때문에 두 번은 안 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보고 나니까 다시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세미님은 화면 비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그러니까 기존의 영화 흔히 이제 그 표준 화면 비율이라고 하나요? 거기에는 좀 굉장히 어울리지 않게 이질적인 영화잖아요. 그 다음에 1대1이라는 사이즈 영화?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예전에 아다라는 폴란드 영화에서 그것도 1대1은 아니었지만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화면 비율을 갖췄던 기억들이 나거든요. 근데 이 이제 맘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제가 한 줄 평으로 감정의 영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감정의 효과가 왜 발휘가 될까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 프레임 사이즈, 화면 비율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은 이 등장하는 인물, 특히 뭐 스티브라든지 디안이나 카일라의 그 얼굴에서 생생하게 느껴져요. 그 표정이나 아니면은 이 지금 어떤 몸짓에서 느껴지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영화가 굉장히 힘든 영화, 제가 생각하기에. 관객들이 처음에 이 영화를 보면은 그 화면 사이즈에서 오는 답답함과 이 몰입해 줘야 되거든요. 저 사람의 얼굴에. 그러니까 정경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어떤 배경이라든지 맥락이 잘 안 보이고 이 인물 하나하나의 얼굴, 게다가 또 이 스티브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요? 굉장히 폭발적인 인물이잖아요. 감정이 과잉에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그런 생각도 저는 했어요. 이게 20대들은 굉장히 본인의 정서적인 일치감을 투사할 수 있는 영화인데 이게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힘들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쟤는 계속 이렇게 노홍철처럼 감정이 하이지? 근데 그것도 긍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굉장히 자기 내면에 쌓여있던 분노와 화를 폭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근래 개봉한 단지 세상의 끝이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되게 답답하고. 더 심하지 않나요? 되게 막 보는데 막 토할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이 영화에도 깔려 있었었나 봐요. 몰랐는데. 그래서 아까 근데 저는 이 영화는 저는 별로 그렇게 인상 깊진 않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초기작 아이킬드 마이 마더라던가 하트비트 같은 거는 오히려 좋은데 돌란이 영화로서 그냥 이랬거든요. 저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 영화가 이미지적으로 남는 장면이 없어가지고 저는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 화면이 열리는 거는 생각이 나는데 그 환상 장면이라고 두 분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전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장면에 대해서 혹시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 화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티브와 디안이 그 수감소로 가는 길이에요. 그 가는 길에 스티브는 잠이 들어요. 근데 디안이 운전하는 모습이 나오고 갑자기 화면이 점차 넓어지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스티브가 앞으로 살 미래 자체를 환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가 여기에 가지 않는다면 스티브가 정상적으로 생활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스티브의 꿈이라고 말했던 미국의 스탠포드 학교 그런 학교 생활을 하고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손주까지 생기는 그런 모습이 환상 장면으로 되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디안의 환상 장면처럼 나오지만 저는 오히려 같이 그 여정을 함께하는 카일라의 환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스티브가 디안에게는 자신의 목표나 꿈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행복하게 살 거야. 엄마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약간 이런 얘기만 하는데 스티브는 카일라와 함께 공부를 홈스쿨링을 하면서 자신의 꿈이 생겼다. 자기는 예술 공부를 할 거다라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디안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환상 장면이 오히려 카일라의 환상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뭐 그렇게 카일리의 한상이라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아까 프레임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전환이 자주 되잖아요. 근데 뭐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까 그 여론님이 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스티브가 그 화면을 열어 제끼는 그 장면에서 화면 전환도 되고 이 장면에서도 화면 전환이 이루어져요. 물론 다른 데도 계속 이루어져요. 근데 중간에 있는 것들은 잘 의식이 안 돼요. 화면 사이즈가 1:1에서 1.85:1로 이렇게 전환되고 다시 원상 복귀되는 것들이 잘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게 모르겠어요. 저는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요? 맨 서두하고 맨 마지막은 확실하게 인지가 돼요. 영화 속에서 보면 그렇거든요. 그게 그 영화 속에서 이제 페이드 뭐 인가 아웃이 이렇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끊어주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장면에서는 저는 그냥 엄마 디안의 환영이라고 생각했어요. 판타지. 만약에 스티브를 이 시설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으면 스티브가 꿈꿨을 어떤 미래? 아까 이제 스탠포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줄리아드 음대였던 것 같아요. 예술학교였던 것 같아요. 예술학교를 가서 자기가 바라는 꿈을 이루고 결혼도 하고
피로연에서 뭐 축배를 막 들고 이런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전의 장면들이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여행을 갔는데 즐겁게 그리고 행복한 시절을 보냈는데 갑자기 화면 사이즈가 1대1로 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일이 있나? 알고 봤더니 디안이 자신의 아들인 스티브를 갖다 입원시키는 거죠. 이제 그 장면에서 좀 굉장히 좀 안타까움도 있고 이렇게 꿈꿨던 미래가 그렇게 생각만큼 이 모자에겐 오지 않는구나. 이 영화 대사 중에 굉장히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사랑이라고. 이 사랑이라고. 그 사랑을 갖다가 현실은 허용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 장면은 그런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것도 보여주면서 판타지와 현실이 막 섞여 있잖아요. 이게 일종의 그 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계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런 시설을 나와서 디안과 또 스티브가 잘 되리라는 어떤 기대를 갖다가 주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장면들이 시간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일종의 뭐 가까운 미래를 보여준 거 아닌가? 라는 그런 기대나 바람이 있어서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1대1 장면일 때는 약간 주인공이나 그 주변 인물들이 조금 안 좋은 상황? 좀 부정적인 상황일 맞아요. 때만 그러나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화면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화면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면은 좀 현실도 녹록지 않고 좀 부정적으로 바뀔 때. 이게 1.85대 1로 가로화면이 넓혀질 때는 분명히 행복하거나 상대적으로 이제 좋을 때. 근데 이게 또 너무 빈번하니까 좀 식상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근데 그런 생각이 빈번하진 않지 들어요. 않아요? 그래요? 와이드 화면은 2번밖에 등장하지 않거든요. 아니에요, 또 있어요. 아니에요, 중간에. 2번이에요. 그래요? 네. 저는 제가 그 일일이 체크하면서 봤는데 중간에 나오거든요. 아까 의식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던 게 저도 처음엔 잘 몰랐는데 체크를 하면서 계속 화면 사이즈에 이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언제 바뀔까? 그게 딱 2번만 등장하진 않아요. 전 2번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느낌이 다른가 보다. 아니, 더 좋을 때는 또 이렇게 화면 사이즈가 변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화면 비율이 진짜 바뀌는 거로 생각을 하면 진짜 완전 대놓고 완전 너무 심각하게 바뀌는 건데 의외로 영화에 몰입하다 보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네, 예를 맞아요. 들어서 아까 말한 라이프 오브 파이 얘기할 때 예. 저는 바뀐 걸 몰랐어요. 알았거든요. 저도 지금 처음 알았어요. 아니면 어디 기사에 나오긴 했는데 바뀌었었나? 그 뭐 날치인가요? 물고기 날아다니는 맞아, 데서 맞아. 화면 사이즈가 가로로 이렇게 넓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저랑 같이 본 사람은 바뀐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외로 화면비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영화를 찍을 때나 볼 때나 상영할 때나 엄청 중요한 건데 의외로 이게 인지가 어렵다는 게 조금 신기할 정도로 맞아요. 그런 것 같긴 해요. 이게 보면은 1대1 화면 비율이 굉장히 답답하다는 게 어디에서 느껴지냐면요. 그 처음에 영화 속에서 보면은 그 우리 스티브가 슈퍼마켓에서 가는 장면 있잖아요. 슈퍼로 가기 전 슈퍼 그 마켓 그 카트 있잖아요. 카트를 그 주차장에서 빙글빙글 돌려요. 그런데 이 피사체인 스티브를 갖다가 카메라가 온전히 담지 못하고 이게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그래요. 이게 운동 중인 대상을 갖다가 잡는데 마치 스티브의 상황을 갖다가 묘사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갑갑하고 터질 것 같은 에너지를 그 모든 것들을 담아두고 있는데 계속 나가고자 하는 이런 욕망이나 욕구를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 장면도 저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화면에서 외면을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오는 좀 그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왜 이런 비율을 선택했을까라는 질문도 좀 생겼어요. 아까도 그 영화 속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그 이전의 작품에서도 화면 비율 바뀌는 게 좀 있지 않았나요? I Killed My Mother에서도 등장하지 않나요?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없는 것 같은데, 같아요. 제 그래요? 기억에도. 그 이전의 작품에서도 화면 비율이 좀 바뀌는 것들이 시도를 했었고 특히 이제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인도차이나라는 그룹의 뭐 칼리지 보이라는 뮤직비디오에서도 1대1의 화면이거든요. 거기서 흑백의 톤으로 나오는 화면. 그 이전에 1년 전에 한번 실험을 해보고 비로소 이 영화 속에서 본격적으로 좀 실험을 해본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역시 자주 반복되면 사람들은 식상해하고 싫어하잖아요. 저는 재미없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대1하고 이게 답답한 걸로만 이용된다는 거? 근데 충분히 1대1이어도 옛날의 고전 영화 생각하면 정경, 후경 다 보여주고 다
답답한 면을 다 없애고 그냥 오히려 와이드하게 보여줄 수 있는데 약간 그런 정형화된 약간 그게 별로 조금 재미가 없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저는 그랬어요. 이게 돌란 감독이 굉장히 호기심도 왕성하고 어디 인터뷰를 보면 자기는 어떤 뭐 뉴욕이나 이런 대도시를 가면 꼭 서점을 들려서 뭐 영화나 뭐 영상과 관련된 아니면 미술과 관련된 서적을 자기가 이제 있는 돈 가지고 다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적으로도 더 나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를 잘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제이님께서 비슷한 나이대인데 이미 20대 초반부터 영화를 갖다 굉장히 잘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본인이 노력한 것도 있는 거죠. 단순히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깐느에서 이렇게 조명받고 물론 깐느도 스타가 필요했겠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화면 사이즈와 관련해서 또 연기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물의 연기들. 왜냐면 인물의 연기가 이 자주 등장하는 배우들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디안 엄마 역할로 나온 앤더볼도 굉장히 많은 영화에 이 돌란과 같이 작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돌란이 선호하는 그 배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클로즈업을 쓴다고 하면 배우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좋지 생각이. 않아요? 저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얼굴이 아예 안 보이는 것보다 그런 게 훨씬 좋죠. 왜냐면 연기를 잘한다 못한다가 되게 분명히 드러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각인되는 걸 더 좋아하죠, 배우들은. 그래요? 제 생각은 그래요. 만약에 진짜 노본 연기를 하는 배우라면 얼굴이 표정이 굳어있고 그런 감정선을 못 살리는 배우라면 이 돌란 영화에 적합하지 않는 것 같고 어디 인터뷰에서 보면 돌란이 자기가 영화를 찍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하나는 이야기고 둘은 연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자기가 그만큼 배우이기 때문에 어떻게 연기할 것인가에 대한 항상 고민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자아도취적이라고 막 비판 내지는 좀 부정적인 목소리 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스타일만 있다 너는.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어떤 서사를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있고 그 서사를 이끌고 가기 위한 인물들 간의 감정을 중요시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저는 특히 아까 말씀하신 디안 역할의 엔더걸 그 배우분이 그 아이킬드 마이 마더에서 나오셨잖아요. 근데 같이 어머니로 나온 건데 저는 각인된 인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어머니와 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엔더걸 그 배우분이 연기를 잘하셔서도 있겠지만 이것도 다 자비에 놀라는 연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효과적이고 자비에 놀라는 똑똑한 놈이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엔더볼 씨의 이미지가 진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는 어떤 이미지로 나와? 진짜 어머니 이제 거기서도 엄청나게 아들이랑 갈등하는 역할이긴 한데 지금처럼 막 이렇게 쏟아내면서 이런 것보다 약간 정제된 갈등이라고 할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돌라님의 영화들이 되게 일관된 서사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뭔가 결핍된 사람들도 그렇고 뭐 아니면 충분히 사랑을 줬는데도 결핍되어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거기에다가 또 가족 맞아. 특히 엄마 근데 되게 스스로도 그런 식으로 밝혔잖아요. 자기 되게 자존적인 영화를 찍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영화에서 엄마와 그 주인공 스티브의 관계가 어떤지도 저는 조금 기억이 그냥 날듯 말듯 해가지고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평범한 모자처럼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스티브가 뭐 ADHD, 그다음에 사랑 결핍, 애정 결핍을 앓고 있는 청소년 10대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는데 둘이 아까 제가 그런 카피 문구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잘할 수 있는 건 사랑이라고. 근데 이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연인처럼 보이기도 해요. 엄마와 아들 사이가 모자 관계가 어떤 성적 긴장감이 있어요. 이 영화 속에서. 아까는 또 누구였나요? 이제 그 카일라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도 자신이 연상녀잖아요. 진짜 엄마뻘 되는 사람과 그 사이에서 막 터치를 하고, 뭐, 가슴이나 이런 데를 터치하는 이런 장면들도 나오거든요. 근데 카일라가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내면서, 눕히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런 데서 이제 제압이 되면서, 미안하다고 진정으로 사과를 하면서 그 둘의 관계가, 좀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요. 또 다른 의미의 이제 친밀한 관계죠.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디안과 스티브의 관계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저는 그게 굉장히 또, 좀 거북한 장면이기도 해요. 모자 사이의 그 관계가 굉장히 친밀한 건 좋은데, 그 넘어서지 말아야 될 선을 잠깐 넘었다 왔다 하는 것들이 있어서, 좀 불편했던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디안과 스티브의 관계가 이렇게 평범한 모자 관계로 보이지 않고 연인 관계처럼 보이는 느낌이 있지만 계속해서 그 넘나드는 주체는 스티브거든요. 더군다나 막 디안이랑 같이 스티브랑 갔는데 막 길거리에서 남자들이 이렇게 쳐다보면 갑자기 스티브가 디안에게 이렇게 허리를 감싸면서 이렇게 보호해주려는 제스처를 취하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디안이 스티브의 그 오락가락함을 알기 때문에 디안이 오히려 더 방어적으로 안 나가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평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 같아가지고 오히려 항상 그렇잖아요. 자식이 천방지축이고 막 그래도 엄마는 어떻게든 버티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들을 제압하고 뭐 자식을 이렇게 억누르려는 게 아니라 엄마가 자신의 평정심을 잃지 않으면서 자기 나름의 평정심 있죠, 디안이. 그걸 유지하면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오히려 카일라와 스티브가 약간 섹슈얼한 긴장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 만남부터 그리고 막 섹시하다고 막 스티브가 대놓고 너 마음에 들어 막 약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진짜 페류나 같긴 한데 오히려 카일라의 경우에는 뭐 자식과의 관계가 전혀 나오지 않고 아들과 남편과 어떤 상황이 전혀 나오지 않다는 점에서 오히려 카일라와 스티브가 뭐한 그런 섹슈얼한 긴장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디안과 스티브가 같이 등장할 땐 굉장히 시끄럽고 대사가 많은데 스티브와 카일라의 경우는 되게 평화롭거든요. 말도 없고 침묵도 많고 배경음악이 주변 사운드를 차지할 때도 많아가지고 그게 오히려 더 침묵이 더 긴장감을 내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카일라의 경우에 처음에 스티브가 그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을 했을 때 엄청나게 분노를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제 생각에는 카일라가 원래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을 그만두었다라고 나오는데 약간 그게 학교 내에서의 성폭행이나 성추행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약간 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학생이랑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카일라라는 인물이 굉장히 신비스러운 여성으로 등장하잖아요. 그 집 이웃인데 2년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 교사를 하고 있었고 토론토라는 도시에서 살았다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 실어증이라고 보긴 했지만 언어 장애가 생긴 거죠. 언어 장애가 왜 생겼을까? 저는 이제 좀 궁금하긴 했는데 학교 내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그랬나? 라는 생각보다는 저는 그냥 뭐 어떤 뭐 아이를 잃었나? 저는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거기 등장하는 장면 중에 그 카일라의 집 안에서 사진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카일라가 왜 언어 장애를 가졌고, 자신이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카일라라는 인물이 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 또 어떤 역할을 담당하냐면, 디안과 스티브 사이를 갖다가 매개하는, 중개하는 인물처럼도 보였어요. 만약에 이 주인공이 엄마와 아들만 나왔으면 더 감정적으로 견디기 힘든 영화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스티브가 그 중개를 잘 잡아주기 때문에 이 정서적인 흐름도 이야기상에서 좀 균형감 있게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것도 있어요. 이 카일라라는 인물이 저는 되게 판타지스러운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게 갑자기 이 모자 사이에 끼어들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좀 설득력은 없어요. 서사적인 면에서, 이야기적인 면에서 그냥 그 집 앞에 사는 남편과 딸과 사는 그 인물들인데 어느 날 우연히 뭐 방문을 해서 그 이 모자 사이에서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건데 아까 뭐 돌란이 관심 갖고 있는 게 뭘까? 이런 관계잖아요.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 뭐 이런 관계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이 영화 속에서는 좀 투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카일라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결국에는 스티브가 그 센터에 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없었으면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카일라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나마 이 영화를 그냥 하기로 해가지고 떠오르는 장면이 뭐가 있지라고 했을 때 그 마지막 장면이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센터에 놓고 오는 막 약간 근데 제 기억에 그 센터가 너무 막 슈퍼마켓 같았어요. 제 기억에. 주차장이 되게 넓고 막 그래서 약간 슈퍼마켓 같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보낼 수 있어라고 하는데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아이를 위한 거고, 그리고 이 엄마의 삶이 이해가 가니까 또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설정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아이 뭐라고 하지, ADHD 증후군을 가진 아이를 센터에 보낸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아이를 낳아본 적은 없으니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크게 뭐 공감이나 내지는 뭐 이해할 만한 것들은 없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엄마 디안이요, 본인도 그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자신의 아들을. 그 다음에 또 어떤 굉장히 깊은 숙고와 고민 끝에 보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야기 속에서 그런 장면들 등장하거든요. 디안도 정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맞아요. 마치지 않았어요. 자신도 어떻게 보면 질풍노도의 10대를 보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티브가 벌이는 이런 행동들 있잖아요. 어떤 감정의 폭발이나 어쩌면 굉장히 이제 불량스러운 것들이 본인도 아마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그 디안이 굉장히 뭐 외모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그 나이대에서 굉장히 좀 미모가 출중하고 개방적인 인물로도 나오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영화의 초반에 그 스티브의 그 학교의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 나누는 대목들이 사인하는 장면. 그런 장면도 굉장히 좀 재미나죠. 그 나이답지 않게 굉장히 좀 귀엽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라고 적죠? 거기에? 자기 이름 디안을 D-I-E 이렇게 적는데 그 사인 위에 하트를 예, 그리고 맞아요. 그게 사인인 거예요. 근데 나이답지 않은 나이답지 않아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살려고 해요. 여기 이제 불어권이기 때문에 영어와 불어를 좀 번역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물론 굉장히 좀 번역 수준이 높은 책들을 번역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 책. 그것도 굉장히 어렵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일을 갖다가 하잖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갖다 열심히 찾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래서 평범한 어머니처럼 보이진 않지만 좀 이해할 만해요. 저는 그 스티브라는 자기 아들을 홈스쿨링 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소송도 들어오고 무려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이 넘는 수술 비용을 갖다가 청구를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는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오히려 스티브는 잘 이해는 안 되고요. 엄마는 잘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우선 스티브 때문에 나온 청구서 때문에 디안이 고민을 하긴 하지만 그걸 막 숨기고 그걸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래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폴이라는 변호사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또 스티브와 디안이 갈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의 촉발이었거든요. 그때부터 다시 화면비가 좁아지고 스티브가 디안과 카일라와 함께 마트에 가는데 거기서 스티브가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칼로. 그것 때문에 저는 그 수용틀 학교에 다시 맡기게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자기 자신은 잘 해보려고 애쓰지만 스티브가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는, 약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 장면에서 디안이 더 불안감을 느꼈다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 선택에 있어서 카일라도 약간 디안을 비난하거든요. 그 나중에 나오는 장면에서 카일라와 디안이 정말 오랜만에 만난 듯한 대사가 나오고, 그리고 카일라는 이제 토론토로 다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 같으면 가족을 그렇게 보내지 못했을 거야 라고, 카일라는 결국은 디안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히려 진짜 여기가 이 영화가 마미인데도 불구하고 카일라와 자녀의 관계가 나오지 않듯이 정말 디안과 스티브 그 둘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 디안의 마지막 선택도 존중받아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관계가 엄마가 아들에 대해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되리라는 걸 예감할 만한 그런 대사들 내지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그 장면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너는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를 덜 사랑하게 될 거다. 그런데 나는 너를 더 사랑하게 될 거다. 그게 일반적인 꼭 모자 관계뿐만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 뭐 그 자식과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부모님과의 관계라는 게. 어릴 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어머니, 아버지를 찾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잘 안 놀아주죠. 안 놀아주고 자기 친구 아니면 연인,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거기서 오는 서운한 감정들 있을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이제 결혼한 선배나 후배 중에 보면 자기 특히 딸내미가 지금은 진짜 아빠 이렇게 정말 찾는데 이 딸이 점점 커가면서 자신과 보낼 시간이 줄어들면서 거기서 오는 어떤 좀 서운함? 이걸 벌써부터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이해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미안. 얼마 전에 추성훈 씨 맞아. 사랑이 다시 나오잖아요. 저는 사랑이 제일 좋아했거든요. 근데 사랑이가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잘 먹어서 였잖아요. 근데 포도 먹을 사람 그러면 저요. 그 장면 저는 너무 좋아해서 막 잠자기도 맨날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목이 커뮤니티에 캡처 올라온 걸 봤는데 제목이 이제 더 이상 포도가 좋지 않다는 사랑이. 그래서 뭐야 그거 봤더니 사랑이가 이제 조금 다 크건 아니고 한 7살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새로운 방송을 하는데 뭐 추가족이 뭐지 쭈블리네가 들어왔다 이건가 하는데 거기서 포도 먹을래? 추성훈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랑이가 뭐 그냥 싫어 그냥 귀엽게 그냥 뭐 투정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웃으면서 싫다고 먹기 싫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추성훈 씨가 너 예전에 포도 되게 좋아했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슬픈 거야. 몰라 그거 보면서 나 눈물 흘렸어 진짜. 그래서 뭔가 이해가 되는? 갑자기 추성훈 얘기가. 근데 이거 방송하기 전에 그냥 우리 무슨 얘기 할까? 이런 얘기 하다가 되게 여름님이 놀라운 지점을 발견하셨잖아요. 이 영화가 2014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 영화 속 배경이 2015년인, 그러니까 영화가 제작된 2년 뒤의 배경이라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왜 그랬을까요? 진짜 좀 이상하더라고요. 보통 생각하면 시대극이나 뭐 배경을 생각하면 완전 옛날에 과거 역사적인 배경을 한다던가 아니면 완전 미래 막 아이언맨처럼 모든 기술이 발달한 그런 상황을 생각하지 2년 뒤? 1년 뒤의 모습은 진짜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지금 당장도 내가 10년 뒤에 뭐라고 있을까 하면 대충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 내년에 뭐라고 있을까 하면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1, 2년 뒤라는 근미래 코드가 진짜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런 상상력이 오히려 더 어려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이미 지나갔잖아요. 지금은 2017년이라서 그런 15년에 또 그런 정책까지 상상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이 배경을 설정했다는 것 자체가 자비엘 돌란이 좀 진짜 특이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영화에서도 1, 2년 뒤를 맞아. 배경으로 한 영화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거든요. 아까 이제 정책에 대한 설명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 이후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가까운 미래, 1년 뒤에 그 정책이 벌어졌을 때 이 상황을 상상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를 스티브라는 경험을 들여서 그 미래를 갖다가 얘기하는 건데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돌란의 관심이 관계잖아요. 엄마와 뭐 아들과의 관계든 뭐 가족과의 관계든 연인과의 관계든 일종의 그런 보편성을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이게 시간이 흘러가도 이런 문제는 계속 벌어지고 있을 거야 라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좀 어울리지 않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갖다가 얘기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아주 먼 미래를 배경으로 돌란이 영화를 만들면 더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시간성에 상관없이 특수한 어떤 그 시대에 상관없이 계속 보편적인 어떤 이야기를 만들면 더 재미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돌란이 지금 던지는 그 메시지가 아까도 계속 20대 이렇게 호소하는 영화로만 자리매김하는 게 아니라 전 연령대를 들어서 매력 있는 영화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리고 자꾸 뭐 스타일리시하다, 자아도취적이다, 감정이 과잉하다는 이런 비판도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저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 영화 보고 났을 때 자비엘 돌란이 이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이 영화를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게 갑자기 문득 극장을 나오면서 그 생각을 했던 게 갑자기 문득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네?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갑자기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이 영화를 과연 볼 것인가 아니면 본 척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필름 필터링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볼까요 말까요? 추천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청취자분들도 그리고 신청해주신 우아한님 또 이 영화를 다시 보시는 게 어떨까. 이 영화가 제가 이렇게 완벽한 스포일러라고 해서 이야기를 줄줄이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면비가 바뀌는 게 스포일러가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직접적으로 시각적인 감각, 청각적인 감각을 활용해서 이 영화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을 해야 느낄 수 있는 점에서 감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유튜브에 떠다니는 명장면만 봐서는 그리고 또 사운드 트랙만 들어서는 절대 그런 감흥이 없는 작품인 것 같아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추천드립니다. 예. 세미님은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필름 빅토리인 시간이 굉장히 힘든 시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 방송에서의 결말, 내지는 일종의 제안을 갖다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드려야 되잖아요. 보통 우리가 선정하는 영화들은 볼만한 영화들이에요, 솔직히. 인정. 영상해부학에서 지금 선정하는 영화들은 청취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들이 다 볼만한 영화들입니다. 근데 볼만한 영화들 중에 어떤 영화를 선정한다면 그 선정하는 이유, 내지는 이 영화보다는 다른 영화를 갖다 추천한다면 추천하는 이유를 갖다가 좀 곰곰이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논란 영화 이번에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논란 영화를 처음 접한다면 이 영화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보통 자비의 논란이 그 깐느에서 이렇게 곽강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주목받는 감독이긴 하지만 아까 여름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중에 보면은 좀 가소평가 받는다는 느낌도 있어요. 나이 때문에 비판한다? 이거는 저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철없는 사람 많거든요. 오히려 나이 때문에 만약에 30살에 이 영화를 돌란이가 만들었으면 오히려 주목받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저는 그렇게 있어요. 생각해요. 네. 그래서 너무나 20대의 아이콘으로서 아까 뭐 잘생기고 큐트한 어떤 게이고 이런 영화 감독으로서 보지 마시고 정말 뭐 이런 나이나 아니면은 뭐 서구라는 이런 것들 배제하시고 한번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나중에 자비의 논란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좀 이 영화와 더불어서 좀 비교해 보셨으면 어땠을까? 라는 좀 얘기를 청취자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볼지 말지 두 분이 추천해줬으니까 다시 봐야겠죠? 예. 저는 돌란이 귀여운 얼굴, 큐트한 돌란이가 좋아서 돌란이가 나오는 영화가 더 좋은데 저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필름 필터링까지 맞춰봤는데요. 먼저 마지막으로 저희 우아하님의 신청해주신 이 영화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함께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영화가 생기신다면 우아하님을 비롯한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저희 댓글이나 메일 주소로 신청 영화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고 항상 늘 기다리고 있으니 늘 주저하지 마시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렇게 영상 해부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